나가 죽어! 민영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내 아들 살려내! 내 아들 살려내! 남편의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밤새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고 전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 시어머니의 행동에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노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시장의 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아질마, 국밥 1,000원어치만 줄 수 있어? 그런데 국밥집 여주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년 전 쫓아냈던 바로 그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줄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였어요. 도대체 시어머니의 10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와우 사연이 그 사랑받아 더 좋은 사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먹지도 못하고 얼어버린 고무신을 끌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어요. 오늘은 눈이 와서 패지도 못 주었습니다. 종일 눈이 와서인지 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오늘도 하루 종일 굶고 있었어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추위와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바람결에 냄새 하나가 코끝을 스쳤어요. 시래기 된장 냄새였습니다. 저는 유리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은 어림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굶주린 배는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체면이고 뭐고 그런 것은 이틀 전에 이미 길에 다 모두 버렸습니다. 냄새에 홀린 사람처럼 손이 문고리를 잡았고 유리문을 옆으로 살짝 밀어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시래기 된장 냄새, 참기름 냄새, 갓 지은 밥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까지 한꺼번에 코끝을 적셨어요. 저도 모르게 침이 고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여주인이 등을 돌린 채 솥단지를 닦고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선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겨우 입을 뗐어요. 저기 시락국에 밥 2숟가락만 넣어서 1,000원어치만 주면 안 돼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이런 꼴로 밥을 구걸해야 하는 내 신세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여주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명이었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머리채를 잡고 소리 지르며 쫓아냈던 바로 그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이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볼이 조금 야위었고 손등에 칼자국이 늘었지만 햇살처럼 환하게 웃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유리창 너머를 살폈다면 절대로 이 문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부디 나를 못 알아보기를, 아니 알아보더라도 그냥 지나쳐 주기를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했습니다. 명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 행색의 노인이었죠.
허리가 굽고 헝클어진 흰 머리에 거지 노인. 며느리 기억 속의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명희의 시선이 제 목 언저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엄마라는 글자가 적힌 빨간 목도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명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삼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모른 척을 선택했어요. 명희는 고개를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냄비를 꺼내고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손놀림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군요. 잠시 후 명희가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양손으로 뚝배기를 받쳐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락국이었습니다. 갓 지은 밥을 듬뿍 퍼넣고 깍두기 몇 점, 파김치 한 줌, 그리고 달걀 하나를 풀어 올려놓았어요. 1,000원어치가 아니었습니다. 마감 전 남은 재료가 아니라 명희가 정성껏 새로 끓인 국밥이었어요.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저는 11년 전 그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명희가 수줍게 내밀었던 첫 시락국. 한 숟가락 뜨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맛. 그때도 이 냄새였어요. 구수한 된장에 시래기가 풀어지는 바로 이 냄새. 그 기억이 김 사이로 아른거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돌이킬 수 없는 생채기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이 늙은 가슴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를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10년치 응어리진 감정들이 녹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원망도 추궁도 울음도 없이 그저 따뜻한 시락국 한 그릇. 저는 그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만약 명희가 저를 때리고 욕했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를 미워할 줄 모르는 아이였죠.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입안 가득 번지는 온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사흘 만에 따뜻한 것을 입에 넣은 탓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이 시락국을 끓여준 이의 마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래기의 구수한 향과 된장의 깊은 맛, 밥알이 국물에 풀어지는 부드러운 감촉. 밥풀 하나까지 오물오물 삼키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여기서부터가 빚을 갚는 첫걸음이라고요. 이제 다시는 뒷걸음치지 않겠다고요. 밥그릇을 비우는 동안 명희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물끄러미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따지지도 10년 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 캐묻지도 않았죠. 숟가락이 뚝배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잠옷 차림에 눈을 비비며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리도 보고 싶던 내 손자 시우였습니다. 커다란 눈, 날렵한 코, 꼭 담은 입까지 어릴 적 아들의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2살 때 잠든 볼에 입을 맞추고 나왔던 그 아기가 이만큼 자라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지 못한 채 10년을 보낸 그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채로 이렇게 훌쩍 커 있었어요. 숟가락을 놓고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꾹 눌러 삼켰어요. 명희가 재빨리 시우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손님이야. 늦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자.
시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안쪽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틀어막았던 손을 내렸어요. 손등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국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 비워진 뚝배기를 내려놓자 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내일도 오세요. 이 시간에요. 저는 눈도 못 맞추고 작은 묵내만 남긴 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명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애써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따뜻함에 녹아내리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만 같았어요. 이놈의 눈이 하루 종일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이 얼음바닥에 널판지를 깔고 누울 생각을 하니 서럽고 힘든 마음에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한 손으로 아들의 군번줄을 다시 한번 움켜쥐었어요. 약해지면 안 돼.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질게 버텨온 10년의 세월을 되돌려서는 안 돼. 며느리와 손자 시우가 잘 지내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저는 젖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다시 얼음 구덩이에 몸을 뉘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1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힘겨움과 외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손자 시우를 만나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스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며느리의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를 모질게 욕하고 내쫓은 못난 시애미가 되고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그토록 모질게 두고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는지 이제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아들 진철이가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26살의 여자아이, 이름은 명희였습니다. 구김이 없고 밥도 잘 먹고 영혼이 맑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평생을 가족 없이 명절에 찾아갈 식구도 없는 외로운 아이였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라고 했을 때 가슴 한편이 쿡 찔리더군요. 손이 차가웠어요. 이 작은 손이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26해를 버텨왔구나. 그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다. 친정 없으면 어떠냐? 시집이 친정이면 되지. 그 말에 명희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고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생겼다며 제 팔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저미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없던 예쁜 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저는 더 신이 나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떠보니 부엌에서 무언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봤더니 명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래기를 삶고 된장을 풀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수줍게 웃으며 뚝배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26 아이가 끓인 국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맛이었어요. 보육원에서 혼자 익혔을 그 솜씨가 얼마나 외로운 시간 위에 쌓인 것인지 생각하니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데 가슴까지 뜨거워졌습니다. 시래기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던 그 아침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매주 시장에 함께 갔습니다. 좌판 칼국수집에서 나란히 앉아 면을 후후 불며 나눠 먹고 시장 입구 붕어빵 가게에서 저는 파, 명희는 슈크림을 한 봉지씩 사서 서로의 것을 한 입씩 바꿔 먹었어요. 명희가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어서 제 입에 넣어주면 저도 제 것을 불어서
명희 입에 넣어줬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깔깔거리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친딸 친엄마 같다고 수군거릴 때마다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시장 가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죠. 그해 겨울, 명희가 불룩한 배를 안고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빨간 털실 뭉치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뭘 만드느냐고 물으면 비밀이라며 웃기만 했어요. 크리스마스 아침, 명희가 제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빨간색 목도리였어요.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로 엄마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게 아니라 명희가 뱃속의 아기와 함께 밤마다 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거 하시면 제 생각하세요. 어디 가셔도 꼭 하고 다니시고요. 명희가 직접 제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빨간 털실의 보드라운 감촉이 목덜미를 감싸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목도리를 선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환하게 웃는 명희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저 환한 얼굴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슬프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까맣게 몰랐어요. 명희에게 가장 많은 눈물을 안겨줄 사람이 다름 아닌 저 자신이 될 줄은요. 나가 죽어라며 머리채를 잡아끌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이듬해 봄에 손자 시우가 태어났어요. 분만실 앞에서 진철이와 나란히 서성이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진철이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됐어.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펑펑 울었어요. 시우는 진철이의 얼굴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조그만 손가락이 제 검지를 움켜쥘 때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어요. 진철이가 결혼식 날 제 목에 걸어준 군번줄을 시우의 작은 손이 잡고 딸랑딸랑 흔들어대곤 했습니다. 진철이는 군 전역할 때 기념으로 간직했던 그 군번줄을 결혼식 날 제 목에 걸어주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엄마, 제가 어디에 있든 이걸 가지고 계시면 제가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평생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새 식구 시우를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칭얼거리는 시우를 겨우 재운 다음 며느리와 함께 잠든 시우를 바라보는 시간이 특히 좋았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에 진철이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명희의 눈가가 젖어 있었죠. 저는 명희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와주어서 오히려 엄마가 더 고맙단다. 넌 내 최고 복덩이야. 그때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시장에서 칼국수를 나눠 먹고 붕어빵을 호호 불고 시우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웃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한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였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기만 하던 그 나날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지옥 끝이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강물은 되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설사 그 앞에 거대한 폭포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시우가 첫 돌을 막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진철이가 퇴근하자마자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명희가 시우를 아는 채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진철이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어. 중동 플랜트 현장에 가야 해. 진철이가 다니던 SPS 건설은 그해 회사의 운명을 건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중동의 한 나라에 대규모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안반을 뚫고 기초를 놓으려면 대규모 발파 작업이 필수였는데 군에서 폭발물 처리를 전담했던 진철이의 경험이 그 현장에 꼭 맞았어요. 서판수 회장이 직접 면담을 했다고 했습니다. 진철이가 회장과의 대화를 전했어요. 회장이 물었대요. 아이가 몇 살이냐고. 2살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회장이 잠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대요. 나도 그 나이 때 아이를 두고 현장에 갔었어. 자네에게 정말로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아니면 이 일을 해낼 사람이 없어.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현장에서 일하는 2,000명의 근로자가 길에 나앉게 된다네. 제발 부탁하네. 나도 함께 가겠네. 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했어요.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우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빠 안 가면 안 돼? 진철이는 명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와 동료들 전체가 나만 바라보고 있어. 회사가 이러는데 나만 빠질 수는 없다고 다녀오면 더 좋은 조건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낮은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동 현지의 정세가 불안하다는 것을 진철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출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자 진철이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증서, 아파트 명의, 적금 통장, 하나하나 명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혹시 모르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보험 증서를 정리하는 아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어요. 진철이도 무섭구나. 이 아이도 두렵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명희는 밤마다 시우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명희의 방 앞에 서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안아줘야 하는데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지만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명희가 시우를 재우고 잠든 뒤 진철이가 희미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는데 진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제 검지를 꼭 쥐고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던 그 작은 손이 어느새 거칠고 단단한 손이 되어 있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폭발물을 다루던 손, 발파 현장에서 단련된 손. 그 손이 지금 어미의 손을 잡고 미세하게 떨고 있었어요. 엄마,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뭐든 들어줄게 라고 대답했어요. 무엇이든 좋으니 말만 하라고 아들이 바라는 거라면 못해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엄마,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엄마가 명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조금만 도와줘. 이제 명희는 28이야. 힘들겠지만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서 매몰차게 명희를 내쫓아줘. 명희가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엄마가 조금만 도와줘요.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멀어지고 창밖에 내리는 눈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이 무슨 말을 한 건지 머리로는 알아들었는데 가슴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똑바로 다시 말해보라고 다그쳤어요. 하지만 진철이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엄마, 명희는 아직 28이야. 시우는 겨우 2살이고 엄마 성격 알잖아. 명희는 내가 죽어도 엄마 곁을 안 떠날 거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자기 도리라며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명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절대로 새 출발을 하지 않을 거였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도리라며 시어머니 봉양이 자기 의무라며 평생 혼자 살게 뻔했죠. 저는 명희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느냐? 저 아이가 날 얼마나 믿고 따르는데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고 해라.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진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명희가 어머니를 미워하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요. 아들의 셈법은 단순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명희가 시어머니를 원망하게 되면 이 집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매정한 시어머니에게 내쫓겼다고 여기면 미련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기가 명희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다정함이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이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진철이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때문에 명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차마 지켜볼 수 없다고요. 제발 이 부탁만은 들어달라고 울었어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투정 한마디 없이 자라서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가족의 기둥이 되겠다던 의젓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 어미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철이의 목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턱이 파르르 떨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알아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제게 건네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까지 생각한 깊은 울림이라는 것을요. 만약에 라고 말했지만 이 아이의 눈은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약속할게. 하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너도 약속해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심장 한가운데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10년의 지옥을 여는 문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진철이는 그제야 안심한 듯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 녀석아, 이 못된 녀석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시키느냐. 아들은 제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만일의 상황인 거니까 자기가 꼭 돌아와서 엄마한테 더 잘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창밖에 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서 아들과 나란히 앉아 흐느끼면서 저는 제발 이 약속을 지킬 일이 없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아들아, 무사히 돌아와라. 그러면 이 부탁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되뇌이고 또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철이가 떠났습니다. 잠든 시우의 이마에 입술을 오래대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아이의 숨소리를 듣는 진철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희를 꼭 안은 채 한참을 놓지 못했어요. 명희의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진철이가 뒤돌아서서 제 목에 걸린 군번줄을 손으로 만졌어요. 엄마, 이거 잘 가지고 계셔. 꼭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게. 현장이 사막 한가운데 오지라 한동안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어. 연락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 차가 아파트 앞에서 출발하고 저와 명희는 나란히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새벽에도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맞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진철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그러면 이 부탁은 없었던 걸로 하자. 하지만 하늘은 이 어미의 간절함에 답해주지 않았어요. 파견 1년쯤 되던 날이었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우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김진철 팀장님께서 현장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그 2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일렁였어요. 봉투를 든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종이의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이 전면 소실되어 유해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유해 수습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아들의 몸뚱이조차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관 속에 넣어줄 수도 마지막으로 얼굴을 볼 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사라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의 전부인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해지고 숨을 쉬는데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그 의젓하고 다정했던 아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니. 그때 가슴속에서 원망이 치밀었어요. 말이 씨가 된다더니 그날 밤 왜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입으로 왜 그런 불기일한 소리를 해서 이런 사단이 났느냐. 아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부탁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들을 잃은 것만으로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남긴 부탁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엄마,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서 명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 그 목소리가 귀 안쪽을 쪼개듯이 맴돌았어요. 아들아, 정말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냐? 정말로 이 어미더러 그 잔인한 일을 하라는 거냐?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뒤에서 명희가 뛰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고 읽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시우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놀라 함께 울었습니다. 2사람의 울음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의 울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밤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진철이가 떠나던 새벽에도 눈이 내렸었죠.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정 사진 속 진철이는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곡소리 사이로 너무도 환하게 빛나서 저는 차마 영정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명희가 영정 앞에서 실신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길 틈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기 전날 밤에 했던 그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만약에 라고 했던 그 만약이 진짜가 되어 제 앞에 놓인 거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저 아이를 밀어내야 한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빈소 한가운데서 저는 입술 안쪽을 이빨로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번졌어요.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것은 비명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당장 나가. 니년이 내 아들 팔자를 잡아먹었어.
국화향이 가득하던 빈소 안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 수십 명의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머리채를 잡고서 쥐어 흔들었습니다. 니년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당장 돌려내. 당장 돌려내라고. 명희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쳐서 영정 앞에 술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깨져 나뒹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제가 미쳤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게 들렸어요. 하지만 그 수군거림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딸과 같은 명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어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 위에 사랑하는 아이에게 칼을 겨누는 고통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염치로 여기 앉아 있어. 당장 꺼져.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찢었어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 조문객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등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다시는 이 짓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를 걱정하고 제 몸이라도 상할까 염려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떠나보낸 어미를 측은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더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죄인 맞아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원망하셔도 이 죄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저에게 죄송하다고 빌고 있는 명희를 보자 저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밀어내기 위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었는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다 삼키고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되돌려주는 것은 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벌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밤 장례식장 쪽방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마음도 찢어질 것만 같은데 그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 딸 같은 며느리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아, 그래도 너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게. 근데 너무 힘들구나.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리 모질게 대해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모를 게다. 밤새 아들을 잃은 슬픔과 이런 부탁을 한 원망을 가슴에 가득 떠안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명희를 내쫓았습니다. 명희의 짐을 여행용 가방에 가득 담아 거실 한가운데 던지고는 이제 이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우 데리고 방 한 칸 얻어서 나가 살라고 내몰았어요.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방에 들어오면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지만 죽은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아이였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조용히 제 곁에 머물며 제가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매일 아침 방 앞에 시락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몸 상하지 않게 식사는 조금 드셔야 해요. 명희의 목소리는 늘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꾸하지도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가라고 보기 싫다고 고함쳤어요. 그러면 명희가 훌쩍이며
돌아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 앞에 놓인 시락국에서 시래기 된장 냄새가 문틈 사이로 배어 들어왔어요. 그 냄새가 코끝을 적시는 순간 명희가 결혼 첫날 아침 시락국을 끓여주던 그때가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2주일쯤이 지난 후에 저는 결국 깨달았어요. 절대로 명희는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어차피 명희를 내보낼 수 없다면 내가 이 집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명희와 시우가 잠든 사이에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아들의 사진 한 장을 품에 넣고 목에는 군번줄을 확인했습니다. 명희가 짜준 빨간 목도리를 목에 감았어요. 이것들만 있으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두고 갈 수 있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로 다시는 나를 찾지 말아라. 그 한 줄만 썼어요. 시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이불 속에서 시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진철이의 얼굴이 그대로 박힌 조그만 볼. 저는 떨리는 손등으로 그 볼을 천천히 쓸어봤습니다. 체온이 손등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아이는 내일 아침 눈을 떠서 할머니를 찾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없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지만 애써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진짜로 영영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제 이 문을 닫고 나면 명희와 시장을 다니고 시우와 함께 웃던 모든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숨을 참았어요. 돌아보지 마. 울면 안 돼.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와 같이 살아요. 명희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을 더 재촉했어요. 그런데 등 뒤의 발소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맨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시우를 업고 있었어요. 잠에서 깬 시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시우의 울음소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맨발로 아기를 업고 새벽 거리를 달리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속으로 또 울었어요. 진철아, 이 어미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너는 아느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니 명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우가 깨서 우는 아이를 데리고 더 멀리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첫 차에 몸을 싣고 가장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라는 짐을 벗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괜찮다. 저는 그 말을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그게 시우에게도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버스는 새벽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버스가 가장 먼 곳인 부산에 먼저 닿았고 그때부터 발길 가는 대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명희가 수소문해서 찾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서 가지고 나온 돈으로 2년은 작은 쪽방에서 버틸 수 있었지만 금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지가 곰팡이로 검게 물든 반지하 방으로 옮겨야 했어요.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세 겹 덮어도 이가 부딪혔습니다. 반지하에서 3년을 더 버티다 생활비가 완전히 바닥났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폐지를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야 겨우 하루 몇천 원이 손에 쥐어졌어요. 한때 명희에게 전복죽을 끓여주던 이 손이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져 피가 맺히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다 길에서 쓰러진 것은 그로부터 3년쯤 뒤였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 했어요. 명희의 전화번호가 혀끝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번호를 아직도 외우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속으로 되뇌었거든요. 한 번만 전화하면 명희가 달려올 거였습니다. 한 번만 목소리를 들으면 이 외로움이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삼켰습니다. 혀 위에 올라온 숫자들을 하나씩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보호자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말하는 순간 제 인생 전부가 한 줄로 요약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진철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죽고 싶을 만큼 명희와 시우가 보고 싶지만 아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단다. 여기서 돌아가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엄마 조금만 더 버텨야 해. 그때 병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앵커가 중동 분쟁 지역에서 실종된 해외 근로자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무심히 시선을 돌렸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돌아갈까? 그 유혹은 매일 새벽마다 찾아왔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명희와 함께 전을 부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나면 시래기 냄새가 코끝을 잡았어요. 학교 앞을 지나면 시우 또래의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에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아이들 사이에 시우도 있을까? 키가 얼마나 컸을까? 아직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면 다리가 저절로 돌아서려 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올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게. 말도 안 걸고 그냥 한 번만 보고 올게. 그 유혹이 가슴팍을 짓눌러서 숨이 막히는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군번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진철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저버리는 거다.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값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모질게 내쫓은 대가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또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다잡은 마음이 하루를 못 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밤새 빨간 목도리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노숙인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켰어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먹어. 오늘 좀 벌었어. 부서진 라면 한 봉지였어요. 눈발이 날리는 다리 밑에서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건네준 라면 부스러기를 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라면이었어요. 하지만 명희가 끓여주던 시락국에는 비할 바가 못 됐죠. 명희는 새 출발했겠지. 시우는 학교에 잘 다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저는 그렇게 믿으며 10년을 버텼어요. 그 믿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명희가 잘 살고 있으면, 시우가 건강하게 크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괜찮다. 그 말을 매일 밤 주문처럼 되뇌었어요. 아무리 춥고 배가 고파도
그 생각을 하면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명희는 집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전세를 준 거였어요. 조건이 있었대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말 것. 혹시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잘 모셔달라는 약속을 세입자에게 받고 시세보다 한참 싼 값에 전세를 놓았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했대요. 그 매정한 시어머니를 뭘 믿고 기다리느냐고, 아직 젊으니 어서 잊고 새 출발하라고 말렸다고요. 하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들어갈 집이 있어야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한참 뒤에야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명희는 시우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숙식이 되는 작은 국밥집에서 일을 시작했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래기를 삶고 낮에는 주방을 돌리고 밤에는 쪽방에서 시우를 재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백방으로 저를 찾아 헤맸대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전국 노인 복지관에 전화를 돌렸다고요. 쉬는 날이면 시우를 업고 다른 도시의 경로당을 찾아다녔대요.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없으세요? 하며 제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잠든 시우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대요. 하지만 다음 쉬는 날이면 또 다른 도시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름까지 숨기고 떠돈 저를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 국밥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명희가 그 조그만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간판을 새로 걸었는데 이름이 효심국밥이었어요. 가게 안구석 자리 하나는 누구도 앉히지 않았대요. 손님이 그 자리에 앉으려 하면 명희가 정중하게 말렸다고 합니다. 이건 어머니가 오시면 앉으실 자리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만큼은 비워두었대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닦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그 자리에 모시고 시락국을 대접해드리겠다는 것이 명희의 유일한 꿈이었다고요. 시우는 엄마 곁에서 자라며 매일 밤 아빠 이야기를 들었대요. 명희가 진철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는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시우의 영웅이라고 말해줬다고요. 시우는 그 사진을 가방에 넣고 다녔대요. 저는 그 모든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순간이 어느 추운 겨울날 운명처럼 말없이 찾아왔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려서 3일을 굶고 있었고 추운 날씨에 쓰러질 것만 같던 밤이었어요. 허기지고 추운 몸으로 하루 종일 헤매이다가 동네 시장 국밥집의 시래기 된장 냄새에 이끌려 작은 국밥집 유리문을 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국밥집 문을 밀었어요. 시래기 된장 냄새에 홀려 1,000원 한 장을 쥐고 국물 한 숟가락을 구걸하러 들어간 거였습니다. 명희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명희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저를 알아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뒤에 있는 조리대를 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전국을 헤매며 찾아다니던 사람이 거지 행색으로 제 가게에 들어와 1,000원어치 국밥을 구걸하고 있었으니까요. 명희의 머릿속에서 10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대요. 그렇게 오랜 시간 찾아 헤맨 날들이 전부 다 소용없었던 게 아니었구나. 결국 어머니가 돌아오셨구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명희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 없었대요. 여기서 울면 제가 도망칠 거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욕을 해도 떠나지 않았고 새벽에 쫓아갔다가 놓쳤고 그 뒤로 10년을 찾아 헤맸는데 또 놓칠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모른 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지만 모른 척하는 것이 이 순간 어머니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명희가 부엌으로 돌아간 것은 국을 끓이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였대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소리에 울음을 숨겼다고 합니다.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면서 손이 너무 떨려서 된장 종지를 2번이나 놓쳤대요. 10년 동안 제가 오시면 끓여드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수천 번 연습했던 시락국을 진짜로 끓이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1,000원어치가 아닌 정성 국밥을 내온 것은 당연했어요. 명희는 구석 자리에 앉히고 싶었대요. 10년 동안 비워두었던 바로 그 자리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들킬까봐 참았다고 합니다. 대신 밥을 듬뿍 퍼넣고 깍두기를 더 올리고 달걀을 풀어 올려놓았어요. 말로 하지 못하는 마음을 국밥 한 그릇에 다 담은 거였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나중에 명희가 말해줬어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10년치 힘이 다 들었다고요.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대요.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왜 떠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모든 말을 삼키고 겨우 짜낸 것이 그 한마디였다고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사흘 만에 따뜻한 것을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밥알이 국물에 풀어지는 감촉이 11년 전 결혼 첫날 아침과 똑같았습니다. 명희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명희는 그때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울고 있었대요. 한때 전복죽을 끓여주시고 시장에서 칼국수를 사주시던 어머니가 1,000원 한 장 쥐고 국물을 구걸하는 모습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고요. 그때 부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 할머니 누구야? 시우가 잠옷 차림에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숟가락을 놓았어요. 진철이의 얼굴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꾹 삼켰어요. 명희가 재빨리 시우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손님이야. 빨리 들어가서 자.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한마디를 하는데 명희의 모든 힘이 들었대요. 시우에게 이분이 할머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온몸의 힘으로 참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또 도망칠 거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다 비워진 뚝배기를 내려놓자 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도 오세요. 이 시간에요. 나중에 들었지만 매일 오시라는 말을 하려다가 겨우 소리 내어 한 거라고 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명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명희는 문이 닫히자마자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10년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대요. 시우가 방에서 나와 엄마 왜 울어 하며 등을 쓰다듬어 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가로등 아래에서 군번줄을 쥐고 울었어요. 1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모든 것이 시락국 한 그릇에 녹아내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약속한 시간에 다시 찾아갔어요. 명희가 시락국 대신 다른 것을 내왔습니다. 고등어 조림이었어요. 뚝배기에 고등어 2토막이 무와 함께 칼칼하게 졸여져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고등어 조림은 11년 전 제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제 입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밥을 떠넣다 말고 한참을 멈춰야 했어요.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지에 담긴 붕어빵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산 건데 하나 드실래요? 시우가 건네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운 팥소가 입안에서 번졌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입안에 붕어빵을 꾹꾹 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우가 학교에 간 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중동 내전이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어요. 억류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석방 협상이 본격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는 저 뉴스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저는 그냥 무심히 시선을 돌렸었어요.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더우면 들킨다. 더우면 이 아이에게 짐이 된다. 마음을 굳히고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시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오늘 수학시험 봤는데요. 하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진철이와 닮았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시우가 불쑥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 없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명희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시우야, 어른한테 그런 거 물으면 버릇없는 거야. 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있었지. 아주 오래전에. 시우가 돌아가면서 뒤돌아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오세요. 내가 붕어빵 사다 드릴게요. 내일 시우가 돌아오면 저는 이곳에 없을 것을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락국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 시래기 한 가닥까지 남기지 않으려고 숟가락으로 긁어 먹었어요. 이 맛을 눈에, 코에, 혀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다시는 느끼지 못할 것들을 온몸으로 기억하려 했어요. 빈 뚝배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영원한 작별이었어요. 골목을 걸으며 빨간 목도리를 여미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명희야, 시우야, 잘 살아라. 이 3일이 10년의 지옥을 버틴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차가운 바닥을 쓸며 걷고 있지만 마음만은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국밥집을 뒤로하며 골목 끝쯤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차가 한 대 스쳐 지나가는 듯 하더니 제 앞쪽에서 서서히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차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찰나 갑자기 그 차에서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내리고 대뜸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죄송합니다. 김순덕 여사님 맞으시죠?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이어서 그런지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 수가 있지? 뭔가 사기꾼 같은 건가? 나는 그럴 돈도 하나도 없는데 헛고생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여자분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잠시 모시고 싶습니다.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나 같은 거지 할머니를 누가 찾는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인상의 아줌마가 노인네에게 뭔 해코지를 할까 싶어 못 이기는 척 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드 미러에 효심 국밥의 간판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였어요. 시우가 내일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 나를 찾기나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또 군번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어느새 도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쭈그려 앉아 군번줄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 같은 거지 할머니를 누가 찾는다는 건지, 혹시 명의가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지 머릿속이 온통 뒤엉켜 있었어요. 차가 어딘가에 멈추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넓은 목욕탕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 와본 목욕탕인데 옛날 동네 목욕탕과는 다른 으리으리한 느낌이었습니다. 옷을 벗기도 부끄러운 노숙자 노인네 앞에 여자 두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저를 부축하며 옷을 하나씩 벗기고 따뜻한 물 안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물이 몸을 적시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물이었어요. 다리 밑에서 자다가 새벽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얼굴만 훔치던 것이 제가 아는 목욕의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갈라진 손을 적시고 굳은 살 박힌 발을 감싸고 얼어붙었던 어깨를 풀어주었어요. 물속에서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히고 핏줄이 볼록 튀어나온 손. 10년이라는 시간이 이 손에 남긴 것들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물 위로 떨어지는 눈물은 소리가 나지 않더군요. 목욕이 끝나자 머리를 손질하고 한복을 입혀주었어요. 고운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의 사람이 저라는 것을 한참 동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한복을 입으니 그래도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녹슨 군번줄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 낡은 빨간 목도리를 다시 둘렀어요. 이것만큼은 벗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랐어요. 차가 커다란 문을 지나고 넓은 길을 달리고 또 다른 문을 지났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부축을 받아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높은 천장, 넓은 복도, 벽에 걸린 큰 그림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이런 곳은 TV에서만 봤습니다. 안내를 받아 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식탁이 있었고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 정원이 내다 보였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듯 앉았어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닌 게 더 무서웠어요.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칠순 남짓의 남자였어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으며 갈라진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님, SPS건설 서판수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아드님을 중동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저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일이?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어머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진철이를 중동으로 보낸 사람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직접 부탁해서 보낸 사람이라고요. 그 빚을 10년 동안 갚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저도 젊을 때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며느리분이 겪으신 10년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거친 손을 바라봤어요. 이 손도 삽을 잡고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구부리던 손이었구나. 이 사람도 이 손으로 가족에게 미안한 세월을 보냈구나. 그 생각이 드니 낯선 사람인데도 원망이 들지 않았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놀라지 말고 잘 들어주십시오. 회장이 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아드님은 살아있습니다. 순간 머리에 벼락이 치고 심장이 멎어버린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머리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하나씩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진혁이를 중동에 파견한 지 1년쯤 후에 현지에서 내전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현장에 커다란 폭발이 있었고 공사 현장이 모두 매몰되는 바람에 현장 직원들 전부가 사망 처리되었지만 알고 보니 건설 현장이 무장 세력들에 의해 습격당했고 진철이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납치가 된 거였다고 했어요. 진철이는 무장 세력에 의해 10년간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붙잡혔대요. 최근 중동 내전이 종결되면서 억류자 석방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를 통해 한국인 생존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제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제가 모두 다시 데려왔습니다. 국밥집 TV에서 흘러나오던 뉴스가 떠올랐어요. 중동 내전 종결, 억류 외국인 석방 협상. 그때는 나와 상관없는 뉴스라고 흘려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제일 큰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쪽에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느리고 약간 불규칙한 발걸음이었어요. 왼쪽 발을 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을 통해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어요. 10년 전 새벽에 시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나간 아들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같았어요. 어릴 때 제 검지를 꼭 쥐고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던 그 아이의 눈. 틀림없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진철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절뚝이면서도 빨라지는 걸음. 제 앞에 다다르자 진철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어요. 손끝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 감촉이 진짜인 거야? 꿈이 아닌 거야? 뺨을 쓸어보고 이마를 만져보고 어깨를 잡아보았어요. 전부 따뜻했습니다. 전부 살아있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에게 독한 말을 퍼붓고 시우를 두고 몰래 새벽에 빠져나오던 날. 반지하 방에서 나와 폐지를 줍고 길거리 널판지 위에서 보낸 10년의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두 어깨를 잡은 이 손에서 터져나왔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리를 죽일 수도 없었어요. 10년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목이 찢어지도록 울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꿈이면 눈을 뜨지 않겠다고, 생시라면 이 팔을 영영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아들의 등을 두들겼습니다. 진철이가 제 어깨를 잡고 한 발짝 물러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제 얼굴을, 제 하얗게 센 머리를, 굽어진 등을,
갈라진 손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진철이의 눈에 눈물이 또 차올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나 때문에 진짜 미안해. 아들이 제 손을 들어 올려 자기 볼에 갖다 대며 울었습니다. 굳은 살 박히고 핏줄이 튀어나온 이 손이 아들의 젖은 볼 위에 닿아 있었어요. 한때 이 손으로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이마에 열이 나면 짚어주고 결혼식 날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는데 10년이 이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철이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진철이의 시선이 제 목 아래로 향했습니다. 진철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목에 이거 아직도 하고 있었어? 진철이가 군번줄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저도 아들을 다시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울기만 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우리 명희한테 가자. 아들 시우 보러 가자. 진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진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명희가 1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집을 전세 놓고 시골에서 국밥집을 하면서 너와 나를 기다렸다. 시우는 내 사진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 아빠는 영웅이라고 매일 밤 엄마에게 들으며 자랐다. 구석자리 하나를 10년 동안 비워두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진철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떨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어요. 가자. 더 늦기 전에. 저는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진철이는 뒤에서 따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명희에게 먼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진철이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차가 출발하며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진철이가 떠나던 새벽에도 눈이 내렸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명희야, 이번에는 도망 안 갈게. 저녁 무렵 효심 국밥 앞 골목에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이 골목에는 경운기도 귀한데 검은 세단이 세 대씩이나 들어서니 좌판 위 채소를 다듬던 아주머니도 리어카를 세워둔 할아버지도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저게 다 뭐야? 누가 왔길래?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을 타고 번졌어요. 정장 차림의 수행원이 뒷좌석 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고운 비단 한복에 목에는 낡은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트렁크에서 최고급 고기 상자, 과일 상자, 쌀 포대를 꺼내 들었어요. 짐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상인회장 박종구의 얼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흘 전까지 이 골목에서 시락국 1,000원어치를 구걸하던 거지 할머니가 수행원을 거느린 귀부인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상인회장의 팔짱이 풀렸어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팔자 사나운 거지 할매라고 면박을 줬던 그 입이 꽁꽁 닫혀버렸어요. 저는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국밥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명희가 마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멈추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유리창 너머로 저를 발견했어요. 명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흘째 시락국을 드시던 그 할머니가
낡은 검정 점퍼에 찢어진 고무신을 신던 그 사람이 눈앞에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목에 두른 낡은 빨간 목도리를 보는 순간 명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명희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동안 비워두었던 바로 그 자리. 어머니가 오시면 앉으실 자리라며 누구도 앉히지 않았던 자리. 저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명희의 무릎이 꺾였어요. 가게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0년을 비워둔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를 닦으며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기도하듯 기다렸던 그 자리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명희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품에 안았어요. 명희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명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미안해. 이 늙은 것이 너무 늦게 왔지? 한참을 안고 있다가 저는 명희의 손을 잡고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의 손등에 10년의 칼자국과 물집 흔적이 느껴졌어요. 제 손도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나란히 10년의 고통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이제 애미가 다 말해줄게. 명희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진철이가 떠나기 전날 밤에 나에게 부탁을 했어. 명희의 눈이 커졌어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명희를 모질게 쫓아내 달라고. 나쁜 시어머니가 돼서 명희가 자기를 잊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어. 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내가 너한테 퍼부었던 그 말들 전부 연기였어.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꺼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끊겼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꽁꽁 숨겨온 진실을 이제는 말해야 했어요. 내 머리를 쥐어뜯은 것도, 내 동댕이 친 것도,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소리친 것도, 짐 싸서 나가라고 한 것도, 새벽에 쪽지 하나 남기고 도망친 것도 전부 다 너를 밀어내기 위한 발버둥이었어. 한마디 할 때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피멍이 들도록 제 가슴을 치면서 그 독한 연기를 했던 거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거나 원망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네가 이 어미를 원망하면서라도 새 삶을 시작하길 바랐던 거야. 명희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어요. 자기 가슴팍을 치면서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라면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안쪽에서 시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시우가 놀란 눈으로 명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명희야. 이 애미가 너무 모질었지. 한참을 울고 나서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명희는 저를 미워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대요. 진심으로 증오해 보려고 밤마다 다짐했다고요. 장례식장에서 욕을 먹었을 때, 집에서 쫓겨났을 때, 새벽에 맨발로 쫓아갔다가 빈집에 돌아와 울었을 때, 미워하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대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미워지지가 않더래요. 아무리 증오하려 해봐도 결국 머릿속에 남는 건 따스한 장면들 뿐이었대요.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걷던 오후, 붕어빵을 호호 불어 입에 넣어주던 기억, 아파서 누워있을 때 전복죽을 끓여주시며 이마를 짚어주시던 손길, 빨간 목도리를 목에 걸어드렸을 때 눈물 글썽이시던 어머니의 얼굴, 미움은 그 추억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는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명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명희가 품어온 그 마음은 진철이가 남긴 어떤 당부보다도 깊고 단단했어요. 진철이가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로 명희는 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준 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우가 울고 있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끼어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머니도 울지 마. 시우의 작은 손이 명희의 손과 제 손을 번갈아 쓸어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어요. 10년 전 새벽에 시우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나간 남편. 영정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사람.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고 장례식장에서 실신했던 바로 그 남편이 살아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희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것과 믿고 싶다는 것이 동시에 온몸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명희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닿으려는 듯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쪽 손을 허공에 내밀었어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명희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끊기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올라왔어요. 10년 동안 영정사진 앞에서 삼켰던 울음이 매일 밤 시우를 재운 뒤 부엌에서 혼자 삼켰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문 앞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이 천천히 커졌어요. 엄마가 매일 밤 보여주던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 일하다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들으며 자랐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던 사진 속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수염이 많고 사진보다 야위었지만 커다란 눈은 사진과 똑같았어요. 아빠. 진철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 발짝을 떼었어요. 절뚝이는 걸음으로 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2살 때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던 아기가 12살 소년이 되어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이마를 쓸어보고 볼을 만져보고 어깨를 잡아보았습니다. 진철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우야, 아빠야. 시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으로만 알던 아빠가 살아서 자기 볼을 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진철이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돌아왔어. 그 한마디를 반복하며 울었습니다. 진철이도 시우를 꼭 안은 채 울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들을 처음으로 품에 안은 거였습니다. 2살 때의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어요. 12살의 단단한 어깨가 품 안에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바닥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다가갔어요. 진철이가 한 팔로 시우를 안은 채 다른 팔을 명희에게 벌렸습니다. 명희가 그 품에 안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목 놓아 울었습니다. 10년 전 새벽에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이 어깨를 영정 사진 앞에서 실신하며 놓쳐버렸다고 믿었던 이 사람을 두 팔로 다시 잡고 있었어요. 진철이의 심장 소리가 명희의 귀에 닿았습니다. 살아있는 심장이었어요.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한 발짝 물러서 있었어요. 이 장면을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10년 동안 꿈에 그리던 바로 이 장면을요.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가 하나로 뭉쳐 울고 있는 모습, 다리 밑에서 군번줄을 쥐고 이를 악물며 버텼던 밤들, 돌아갈까, 돌아가지 말까, 가슴팍을 짓눌리며 견뎌낸 새벽들,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의 끝에 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10년을 버틴 이유였어요. 진철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리 와. 저는 그제야 다가갔어요. 네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효심국밥 한가운데서 시래기 된장 냄새가 은은히 퍼지는 그 작은 가게에서 10년 만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장 상인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면서도 울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에 저절로 코를 훌쩍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채소를 다듬다 말고 눈물을 훔치는 아주머니, 리어카에 기대어 고개를 돌리는 할아버지, 상인회장 박종구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철이가 떠나던 새벽에도 눈이 내렸고, 사망 통보를 받던 날에도 눈이 내렸고, 제가 새벽에 도망치던 날에도 눈이 내렸었죠. 하지만 오늘 이 눈은 달랐어요. 갈라놓는 눈이 아니라 다시 이어주는 눈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명희가 몸을 일으켰어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시래기를 넣고 된장을 풀었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결혼 첫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명희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시래기를 삶았어요. 11년 전 그 아침과 오늘 이 저녁 사이에 10년의 지옥이 끼어 있었지만 명희의 손놀림은 그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명희가 큰 뚝배기에 시락국을 담아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진철이가 밥을 퍼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시우가 깍두기를 집어 제 접시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진철이의 수염난 볼 위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어요. 명희의 손등에는 새벽마다 시래기를 삶으며 생긴 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시우는 진철이의 팔을 잡은 채 놓지 않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다리 밑 골판지 위에서 부서진 라면을 씹으며 꿈꾸던 바로 이 풍경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시래기의 구수한 향이 입안 가득 번졌어요. 결혼 첫날 아침, 명희가 수줍게 내밀었던 첫 시락국의 맛이었습니다. 며칠 전 거지 행색으로 들어와 눈물 흘리며 먹었던 그 시락국의 맛이었어요. 같은 맛인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옆에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철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말했어요. 진철아, 내 부탁을 지키려고 10년을 도망쳤다. 하지만 결국 하늘이 우리를 다시 모아줬구나. 네가 살아 돌아왔고 명희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고 시우는 이만큼 자랐다.
이보다 더 좋은 결말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애미는 죽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다. 고맙고 또 고맙구나. 이제는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자. 사랑한다.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 사랑한다. 시린 겨울, 효심 국밥집의 밤은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